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중국에서 지금 은행들에게 이 미국 국채를 적극적으로 팔아라, 줄여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의미가 뭔지, 원래부터 중국은 미국 국채를 지금 계속 덤핑을 하면서 금을 대량으로 매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대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과연 이런 지시를 왜 했는지 그 의미를 한번 알아보고요. 앞으로 이제 금과 은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다음에 뭐 미국 주식이나 아니면 비트코인, 그다음에 어떻게 이제 주식의 이런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될까, 이런 얘기 해드리고, 그다음에 일본의 금리, 지금 일본 총리가 총선에서 대승을 거두었죠. 거의 압승인데요. 압승을 했다는 이 의미는 뭐냐? 결국에는 이제는 일본도 적극적으로 돈을 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럴수록 여러분들 빨리 이걸 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금 미국 정부에서 이런 의견이 좀 나왔거든요. 근데 조금 부정적인 의견인데, 그거 한번 풀어드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그리고 하이프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지금 블룸버그 보도는 이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글이 있는데요. 중국 은행들에게 미국채 보유량을 적극적으로 줄이라는 지시는 탈달러화가 장기 전략에서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과제로 이 전환되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다극화가 이제 트럼프 시대 때는 더 빠르게 온다는 얘기예요. 원래 바이든 때는 진짜 천천히, 그리고 바이든이 이거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 대처를 잘해서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트럼프가 이제 좌충우돌로 이렇게 빠르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극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달러 약세는 더더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중국도 이제는 속도를 내는 거죠. 원래 천천히 했는데 이제 점점 더 명확한 신호를 주는 겁니다. 이는 더 이상 점진적인 분산 투자가 아니라 점점 더 위험하고 정치적으로 무기화되는 이 자산, 달러죠. 달러에 대한 노출을 적극적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점점 줄이는 지금 행위입니다. 하지만 누가 이 부채와 이 급증하는 신규 공급량을 이 국채 떠안을까? 이게 문제죠. 이거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거 지금 블룸버그에서 기사가 나와서 한번 쭉 보면서, 지금 중국 중앙은행은 이 금과 은 매입을 위해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원래부터 매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들은 지난주에도 지금 뭐 2억 달러 상당의 이 금 4만 온스를 구매했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다극화 시대가 열리면서 역시나 금과 그리고 은도 뭐 제하에서는 이렇게 모으고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이제는 진짜 다극화 시대는 계속 다가오고 있구나, 이거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이 흐름을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고 지금 뭐 비트코인을 모아야 된다 이런 소리 하시면은 진짜 제 유튜브 안 보신 겁니다. 지금 그렇게 세상이 변하고 있지 않고요. 지금 이렇게 지금 세상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국 은행이 지금 미국 국채를,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은행에 미국 국채 매각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이 채권 위기 심화와 이 맞물려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연준은 이제 통화 발행이 불가피해지면서 이제 금만이 이제 유일한 1순위 안전자산으로 남게 생겼다 해서 이런 칼럼이 있어서 제가 조금 이 칼럼을 읽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전달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중국은 이전부터 여기 지금 2014년에 피크를 찍고 꾸준히 이렇게 미국채를 줄여오고 있죠. 이 흐름은 이제 멈추지 않고 계속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채를 완전히 줄이면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미국과 이제 무역이나 아니면 이런 거를 다 단절하게 된다고 하면 그 후로는 이게 전쟁이 날 수도 있고 이게 조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스무스하게 이 패권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이렇게 서서히 넘어가면서, 그다음에 기축통화도 서서히 넘어가야 될 텐데, 저는 그 구심점이 아마도 한국이 될 것 같고, 한반도 이 지금 연결 통일은 아니겠지만 한반도 교류가 되면서 종전이 되면서 한반도에서 여기에 대규모 투자가 열리면서 그렇게 해서 열리지 않을까. 이거는 제 그냥 개인적인 그냥 예상이고, 이거는 뭐 뇌피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식으로 가야 전쟁 없이 스무스하게 넘어갈 것 같은데, 지금도 조금 이런 흐름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미국과 중국이 갈라진다는 얘기죠. 이게 조금 저는 걱정이 좀 된다. 그래서 모든 중앙은행과 재무부의 이 복도를 울릴 지침이 방금 발표되었습니다. 블룸버그는 중국 관리들이 자국 은행의 미국 정부 채권 매입을 제한할 것을 촉구하고, 중요한 건 고위험 노출 투자자들에게 포지션을 매도하기 시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제 중국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나 달러 채권이 고위험 노출 자산이 돼버렸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채권은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채권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채권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나 장기채에는 더더욱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명령이 아직 중국 공식 국영 자산에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그 신호는 분명하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인 지금 이 기업은 지금 국가는 미국 국제 시장에서 자산 철수를 적극적으로 가속화하고 있다. 다국화가 열리고 있고 디커플링이 열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뭔가 진짜 큰 흐름이 큰 이런 크래시가 날 수도 있겠죠. 지금 뭔가 이 수면 아래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걸 지금 중국이 대비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국만 대비하냐? 그거 아니거든요. 지금 일본도 여기 나와 있죠. 일본도 서서히 팔고 있죠. 여기 보세요. 쭉 일본도 팔면서 중국과 같이 이렇게 계속 줄이고 있어요. 근데 영국이 이렇게 사주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영국의 스타머 총리가 중국을 왔다 갔죠. 예, 점점 이제 다국화가 열리고 이 미 국채 수요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럽이 좀 해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1, 2위 했던 이 일본과 중국이 미국채를 줄이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앞으로 이제 미국채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잘 주목해 봐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은행이 이 미 국채 축소 지침이 실제로는 어떤 내용인가 이걸 한번 보면요. 블룸버그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이 중국 당국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대상은 상업은행과 금융기관에게 내용은 뭐냐? 신규 미국채 매입을 줄여라. 그래서 이미 미국채 비중이 높은 곳은 포지션을 일부 축소, 페어다운 하라고 했고요. 구체적인 목표치와 마감 기한은 없다. 그냥 권고 사안이다. 하지만 줄여라. 그래서 중국 정부 그다음에 국영 외환 보유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식 명분은 뭐냐? 특정 자산 이 미 국채에 대한 집중과 변동성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그다음에 지정학적 제재 리스크 그러니까 탈달러의 공개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아니다. 제가 봤을 때 탈달러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중국 입장에서도 이 미국 국채나 미국 달러가 점점 뭔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좀 더 줄여야겠다. 이거는 뭐 미국이 싫어서가 아니라 미국의 이 늘어나는 부채와 감당할 수 없는 이자를 과연 미국이 갚을 수 있을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거를 갚을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커지고 그다음에 달러 약세가 근 1년 만에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 이상 하락을 했죠. 달러 가치가 계속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 국채에 대한 이런 매력도가 떨어지니까 빨리 서서히 줄일 수 있을 때 좀 줄여라. 근데 급격하게 줄이면은 미국채가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서서히 이 소프트 랜딩이라고 하죠. 서서히 줄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으로 가면서 금을 대거 이렇게 전환하고 있죠. 미국채 판돈으로 금을 모아가고 있죠. 그래서 그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금의 상승은 여러분들 앞으로도 저는 계속 될 거라고 보는 게 다 이런 흐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미 국채에서 나가라 전면적인 탈출 명령이 아니라 이미 10년 이상 진행 중이던 이 장기적인 비중 축소 다변화를 한 단계 더 밀어붙인 한 단계 더 이렇게 조금 속도만 냈다. 다만 의미가 이거는 가볍지가 않다고 합니다. 왜냐? 이 중국의 이 미 국채 보유는 2013년 정점 약 1.317조 달러 이렇게 됐는데 지금 보면은 25년 11월에 6에서 뭐 6.9천억 달러 뭐 이 정도 됐다고 하거든요. 6,800억 달러에서 6,900억 달러 이 정도 됐다고 하거든요. 2008년 이후 최저치로 이렇게 계속 내려오고 있고 그 다음에 10년 동안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이 맞고 이번 지침은 조용히 천천히 줄이는 단계에서 은행들까지 동원해 보다 적극적으로 속도를 내라. 이제 다각화 시대가 더 빠르게 오고 있다. 이거를 감지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호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정리하면 뭐냐? 탈달러, 탈미국 국채라는 큰 방향은 맞지만 이번 조치는 시스템 붕괴 직전 패닉이라기보다 이 구조적 추세 강화한 한 스텝 정도 더 올린 거다. 그러니까 당장 무너진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거는 그래도 여러분들 구조적으로 빨리 속도를 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 일본과 중국은 이 미국 국채에 대한 해외 수요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최고조에 달했을 때 일본은 전 세계 외국인 보유 미국 국채의 거의 40%를 그다음에 중국은 약 29%를 보유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를 합치면 전체 외국인 보유량의 거의 3분의 2를 차지했고요. 그러나 지금 25년 중반 기준으로 이 합산 비중은 21%, 일본은 13%, 그다음에 중국은 8%로 급락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경기 침체가 아니라 역사적인 규모의
구조적 변화입니다. 세계는 점진적으로 그러나 불가피하게 이 미국의 재정 적자를 메우는 데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망할 것 같으니까 점점 벗어나고 있죠. 이는 권력자들이 이 외면하는 서서히 진행되는 파국과 같습니다. 미국은 수년간 빌린 돈으로 시간을 버텨왔습니다. 이제 그 시간이 점점 되고 있다. 돈을 갚아야 되는 시간이 되고 있다. 원래는 기축통화라서 굳이 갚을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 내가 너한테 이제 달러를 주고 사고 너는 우리나라의 국채를 매입을 해서 그렇게 해라. 기축통화의 위력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재화를 달러로 사고요. 그다음에 그 상대방은 그 얻은 달러를 미 국채를 또 매입을 하는 겁니다. 미국은 국채를 수출을 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거래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지금 기축통화의 힘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뭐 트레핀의 딜레마, 그다음에 기축통화의 생명 주기, 뭐 이거 레이 달료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거의 자연의 섭리처럼 다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하려고 서서히 이렇게 지금 중국과 일본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 국채도 이제 뭐 이렇게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정말 시한폭탄 수준인가 이거를 팩트 체크를 해보자면요. 팩트와 과장을 나눠볼 수 있는데요. 금리 수준은 지금 10년물 지금 일본 금리 수익률이 지금 25년 후반, 26년 초 약 뭐 2.0에서 2.3까지 올라서 1990년대 말 최고 수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지금. 그래서 30년, 40년 초장기물은 3에서 4%대 후반까지 치솟으며 채권 시장 붕괴, 혼돈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급등을 하고 있다. 지금 이거 위험합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게. 그리고 재정 상태는 중앙정부 부채 나누기 명목 이 GDP 비율은 230에서 250% 수준으로 선진국 중 최악이고요. 26년 예산에서 이자, 이 원리금 상환 비용이 전체 재정의 4분의 1에 접근을 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 일본은행의 정책은 24년 YCC 마이너스 금리와 YCC 일드 커브 컨트롤이죠. 이거를 하면서 이걸 종료 후 그다음에 점진적 금리 인상, 그다음에 국채 매입 축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채 매입 축소는 이 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입 속도를 줄이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번에 지금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이제 총선을 치렀잖아요. 총선을 치렀는데 거의 압승을 했죠. 그래서 이제는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하라 이런 국민적 지지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초대형 재정 확대랑 이제 17개 전략 산업의 베팅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진짜 여기도 이제 승부를 거는 거죠. 뭐 한번 이제 적극적인 이 빚을 더 늘려서 빚으로 만회하겠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 큰일 났습니다. 지금 보면 집권여당 자유민주당이 이 중의원 316석을 확보해서 3분의 2가 초과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헌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이 적극적인 책임 있는 재정, 그러니까 돈풀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돈풀기는 더 적극적으로 하면서 17개 전략 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그다음에 예산 뭐 구조는 뭐 이렇게 쭉 20에서 21조엔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매칭 펀드도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요 결국에는 돈을 푼다는 얘기고, 그러면 국채 금리가 다시 또 급등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음에 풀어드릴 수 있을 때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재정 적자가 확대되고 그다음에 국채 발행이 증가하고 국채 금리가 이 상승 압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또 갈 겁니다. 일본 국채도 이렇게 계속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근데 과거 아베 시절과 다른 이 점이 뭐가 있냐? 현재 일본 물가는 CPI 기준 약 3%대입니다. 과거에는 디플레 때문에 돈을 막 풀어도 인플레가 거의 안 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인플레 환경에서 돈을 더 많이 푼다고 하면요, 이거 진짜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걱정이 많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 리스크도 있거든요. 그래서 재정 확대가 되면 물가 압력이 커지면서 일본은행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그러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리스크가 중장기적으로 확대된다. 그런 것 때문에 이 비트코인이 내려온 이유도 다 이 때문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엔캐리가 이게 서서히 일어나는 거라 나중에 이제 이랬구나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지, 급격하게 일어나면 당연히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서서히 일어나는 거라서 뭐 이게 뭐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일본이 지금 엔화 방어를 위해서 이 미 국채를 팔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은 일본은 25년까지도 미 국채의 최대 외국 보유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5년 TIC 데이터 기준 순매수 기조가 유지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 리서치 IB 분석을 종합하면 지금 일본의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 장기적으로는 일부 자금이 본국으로 회귀하죠. 그래서 미국채를 매도하고 엔화 자산을 매수하면서 이런 가능성이 커진 것은 맞지만 그 규모는 2-3년에 걸쳐 이 보유한 미 국채를 5에서 12% 정도 이렇게 쭉 대략 500억에서 1,200억 달러로 이 26년 이후 점진적 전개가 기본 시나리오라는 분석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런데 결국은 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본 국채 시장이 긴장 상태인 것, 그다음에 그 여파가 언젠가 일본 기관들이 이제 미국채를 순매수해서 중립으로, 그다음에 부분적 순매도로 바꿀 가능성이 현실적인 시나리오다. 그러나 일본이 엔화를 지키려고 미국채를 한꺼번에 때려 팔 수밖에 없다는 이런 급격한 발언은 조금 팩트가 아니라 과장이 됐다. 하지만 팔 수밖에 없죠. 하지만 팔아야죠.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적극적인 통화 정책과 미국채를 줄일 것 같고, 그러면은 엔화의 가치가 더 이렇게 내려갈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거를 염려했는지 지금 일본의 재무장관 있잖아요. 재무상이 나오면서 뭐 이거 지금 총선 되기도 전에 나와서 막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이 환율 올라가는 것처럼 환율 절대 올라가면 안 돼. 서학개미들이 문제야. 막 이런 것처럼 지금 엔화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엔화는 잘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면 결국 그게 문제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예전부터 알잖아요. 어떤 거를 뭐 정의사회 구현 이렇게 슬로건을 내세우면 정의롭지가 않다는 거거든요. 그 사회가. 그런 것처럼 지금 이게 국채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 지금 환율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적극적으로 이걸 구두 개입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일본과 이 중국이 미국채를 팔면 누가 사냐. 결국에는 연준이 자기가 찍어서 자기가 이제 매수를 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누가 국채를 사왔나 데이터를 보면 구조가 꽤 다르다. 그러니까 24년 말 기준 외국인 보유가 8.5조 달러고요. 그다음에 전체 공공부문 국채 중 외국인 비중이 30%였고요. 2010년대 초에 거의 50%가 가까이 까지 갔던 것에서 내려온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은 이 외국의 이 공식 부분 비중은 줄었지만 미국 내 가계, 머니마켓 펀드, 연기금, 보험, 헤지 펀드 이런 민간이 대량으로 이 국채 수요를 흡수하고 있죠. 우리도 뭐 미국채 많이 사잖아요. 지금 요즘 많이 해서 머니마켓 펀드나 아니면 뭐 미국채 뭐 TLT나 TMF 뭐 이런 것도 사고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미국채 상품들도 많이 사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미국채 소유를 늘리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연준도 중요하지만 최근 몇 년을 보면요, 20년에서 21년 코로나 위기 대응으로 QE를 하면서 연준이 대량 매입을 하고 장기 금리가 인위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22년 이후에는 QT 자상 축소로 연준의 이제 국채를 순매도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갔고, 그다음에 25년 10월에는 QT를 멈추고 더 이상 줄지 않는 단계로 전환했지만 다시 대규모의 이 QE 대규모 매입을 시작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또한 22년 이후 연준과 이제 외국 공식 부분 이 중앙은행들이 줄인 몫을 이제는 미국 내 이 가계, 그다음에 머니마켓 펀드, 헤지 펀드 이런 민간 부분이 상당 부분 채워넣고 있다.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다 이런 미국채 수요를 민간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려고 또 이런 실험도 하는데요. 그다음에 외국 투자자 중에서도 이 공식 부문에서 이제 비중을 줄이는 반면 민간 이 보험, 연기금, 펀드 이쪽은 투자를 늘리는 구조가 관찰이 된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이 안 사면 연준 말고는 살 자가 없다.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 민간에서 살 이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 민간에 이렇게 흡수시키면 되고요. 나중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면서 민간에 또 이제 수요를 이렇게 창출을 하고 거기에 이제 팔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왜 위험은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요, 위험은 누가 사느냐 못지않게 얼마나 높은 금리에서 사게 되느냐가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미국 연방 재정은 24년, 25년 연속으로 연간 적자입니다. 약 1.8조에서 1.9조 달러 이렇게 연방 적자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GDP의 6% 내외 수준으로 매우 큰 상태이고요. 이자 비용이 연 1조 달러를 넘어 지출 항목 2위까지 커졌습니다. 국방비보다 넘어섰다 뭐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외국 공식 부분 중앙은행들의 이 국채 수요가 정체 감소하는 상황에서 새로 발행해야 할 국채 규모는 계속 크고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 이 민간 자금이 들어오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안 팔리니까 계속
올려놓을 수밖에 없죠. 이 말은 국채가 안 팔려서 당장 연준이 모든 걸 사줘야 하는 매수자의 마지막 보루 상황은 아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 미국의 재정 금리 부담이 커지고 시장은 연준이 다시 QE로 돌아갈 유인을 쌓아가는 구조라는 점에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도 다시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다음에 미국채는 계속 수령으로 빚의 이 구렁텅이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뭐 연준이 국채를 사면 곧바로 곧 큰 인플레이션 오냐, 이거는 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쭉 이런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그렇지 않다 뭐 이렇게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앞으로 큰 경기 침체 플러스 재정 위기 상황에서 이 연준이 다시 장기 대규모의 이 국채 매입에 이 QE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정치 재정 요인 때문에 이 고금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온다면 이 중장기적으로 이제 달러 실질 가치가 크게 떨어지고, 이게 중요하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다시 커질 수 있는 시나리오는 충분히 있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 당장 연준이 찍어낼 수밖에 없는 코너에 몰렸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필연이다 이렇게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과장된 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이 흐름대로 저는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과 은으로 대비하라는 이유가 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 어디 뭐 유튜브 외국 뭐 AI 유튜브들에서는 뭐 바젤 3 엔드게임으로 뭐 금이 1티어 자산이 될 것이다, 뭐 1위 자산이다, 뭐 이렇게 1등급 자산은 지정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거는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젤 3 규정이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냥 제가 뭐 읽어드리진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정지해 놓으시고 읽어보시고, 굳이 뭐 그렇게 알 필요는 없고 그렇게 뭐 쭉 읽어서 한 번씩 보시고, 그래서 금이 뭐 쓰레기 자산이냐 그건 아니겠지만, 제 마음속에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선 금이 당연히 1급 1등급 안전 자산이죠. 근데 뭐 바젤 3 뭐 국제결제은행에서 최상위 자산으로 올려줬다, 그거는 마케팅에 유리한 스토리지 이 규제 원문에서 그대로 이렇게 나온 사실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되냐, 진짜 경제 위기가 오고 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 뭐 위기가 와서 주가도 다 폭락하고 달러도 폭락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에 우리가 찾을 수밖에 없는 거는 금이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앙은행이 지금 브릭스, 그다음에 여기 지금 중앙은행과 브릭스가 금 매입을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중앙은행의 금 매입량은 22년에 1,136톤, 그래서 1950년 이후 최대로 모으고 있고, 그다음에 23년에 1,037톤, 24년에 1,045톤, 3년 연속으로 1,000톤 이상이라는 현대 이후 유례없는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매수자는 중국의 인민은행 PBOC죠. 그다음에 러시아, 튀르키예, 인도, 폴란드, 싱가포르 이런 신흥국, 그다음에 브릭스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가고 있다. 그래서 브릭스의 역할은 브릭스 및 연계국이 이제 전 세계에 지금 금 생산량의 약 절반을 갖고 있고요. 금을 대부분 이렇게 브릭스 국가들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결제 기반도 이제 점점 나오고 있죠. 브릭스 기반의 뭐 유닛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 논의가 지금 진행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점점 더 이게 재밌어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는 그리 말하듯 이 달러, 이 미 국채에만 의존하는 이 외환 보유 구조에서 벗어나려는 전략적 움직임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이 제재 리스크, 러시아 사례 이후에 지금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이게 중요하죠. 우리 달러, 그다음에 미 국채를 동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이제 금과 같은 비타국 부채 자산 선호, 그러니까 달러가 아닌 자산을 선호하게 이렇게 키운 것은 분명하다. 이게 가장 크죠. 이것 때문에 금 가격이 그때부터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었고, 그다음에 금 매입이 그때부터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었죠. 이 점에서 국채에서 금으로 구조적 회전이 진행 중이고 브릭스가 이걸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그림은 꽤 이렇게 현실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제 금은 유일한 1급 안전 자산인가? 이걸 한번 보자면, 안전 자산의 관점에서 금은 이 정부 기업 부채가 아닌 실물 자산이다. 이게 중요하죠. 이 부채가 아니에요. 국채를 갖고 있으면 부채가 있잖아요. 이게 부채잖아요. 근데 실물 자산이고요. 그다음에 파산 리스크가 없으냐, 디폴트 리스크가 없다. 만약에 우리가 미국채를 들고 있는데 미국이 망하면은 디폴트 나는 거잖아요. 돈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폴트 리스크가 있는데요. 이 금은 실물 자산이고 디폴트 리스크가 없습니다. 나라가 망하더라도 금의 가치는 계속 유지되고, 제가 로마 시대 금화 보여주면서 지금도 이 금화는 엄청난 가치를 한다. 로마가 망했어도, 하지만 여러분들 지폐,
화폐가 뭐 마르크화나 아니면 뭐 짐바브웨 달러 뭐 이런 게 망하면은 휴지 조각 되잖아요. 근데 금이나 은은 그 나라가 뭐 금화로 만들었다, 근본위제에서 금화 화폐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나라가 망해도 이 금의 가치는 유지가 되죠. 이거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화폐 가치 하락을 어느 정도 상쇄해 온 것은 역사적으로 확실하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다 이해가 되시죠? 동시에 금 가격은 단기, 중기적으로 매우 큰 변동성을 보이며 이자 배당을 주지 않고 이게 뭐 약점이라고 하는데 저는 전혀 약점이 아니라고 봅니다. 경기, 실질금리, 그다음에 달러 강약, 투기 수요 등의 이 강하게 좌우가 됩니다. 이자 배당을 주지 않아서 이자 배당을 주는 뭐 달러나 뭐 이게 달러 국채가 좋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디폴트 리스크가 정말 큰 것이다. 요즘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금은은 신용 위험, 제재 위험을 피하는 의미의 이 안전자산에는 가깝지만 이 가격 변동성까지 거의 없는 그건 아니죠. 가격 변동성은 당연히 있고 지금은 금 가격이 지금 미친 듯이 올라가는 이유는요. 이거는 뭐 언론에서 많이 설명을 안 해주고 있지만 다흑화 시대가 열리고 있고요. 뭔가 미국 쪽 이 달러 쪽에서 뭔가 크러쉬가 나고 있는 거, 위기가 오고 있는 거를 지금 반증을 하는 증거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 기존 언론이나 그런 기존 금융기관은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는 얘기할 수가 없고 그냥 금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냐 이런 식으로만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국제금융에서 1급 안전자산으로 보는 것은 상황에 따라 이제 미국, 독일, 일본 등은 고신용 국채, 그다음에 현금 고급 단기 국채, 뭐 레포와 같은 초단기 무위험 자산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이 중요한 전략적 안전자산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여지가 크지만 금만이 유일한 1단계 안전 피난처라고 단정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 근데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여기 지금 AI 정리에서는 이게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1순위 자산이 맞다. 여러분들도 저랑 동의하신다고 하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은에 대해서 이 실버가 이제 2차 수혜 논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은은 금의 레버리지 버전으로 지금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지금 은은 산업 수요도 크고 이 훨씬 비중이 크고 특히나 경기, 기술, 태양광이나 배터리 이쪽에 공급 변화가 매우 민감합니다.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금보다 더 많이 오를 수 있지만 하락이나 금리 상승 이쪽에서는 더 크게 빠진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더 크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은이 앞으로 금보다 몇 배는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으면서 그런 뷰도 다음에 이렇게 더 좋은 내용 있으면 잘 모아서 여러분들이 해드릴게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든 흐름에서 지금 보시면은 금, 달러, 이 국채가 주는 현실적 시사점이 뭐냐? 자, 첫 번째로 이 외국 공식 부분에 이 미 국채 수요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브릭스는 제재 지정학적 리스크를 의식하며 미국채 비중을 축소하고 플러스 금 비중을 확대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일본도 이 국채 금리 상승 그다음에 국내 투자 매력 회복으로 장기적으로는 엔캐리 트레이드 이 해외 채권 비중을 줄일 요인이 커졌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국 재정의 이 구조적 적자, 그다음에 높은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죠. 20년대 중반에도 GDP 대비 6% 안팎의 경기 호황치고 매우 큰 적자가 지속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자 비용은 계속 커지면서 재정 여력을 압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또 일론 머스크도 이거 지금 이자를 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로봇이나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우주나 뭐 이런 새로운 AI 혁신이 없이는 이 이자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그 공백을 채우는 민간 국내 수요 플러스 더 높은 금리 이게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연준 외국 중앙은행이 이 비중을 줄인 자리를 이제 우리가 미국 내 가계와 머니마켓 펀드, 그다음에 연기금, 보험, 헤지 펀드 등으로 이제 민간 수요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민간에서는 더 높은 수익률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수익률을 올릴 수밖에 없다 이거죠. 이건 금리가 올라가는 거고요.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이 중앙은행의 금 매수 행진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연 1000톤대 매수에 이렇게 되면서 이제는 금이 이제 달러를 넘어선 준비 통화로 지금 되고 있죠. 준비 자산으로 되고 있고 다섯 번째로는 이 달러 패권이 서서히 이제 내려오고 있다. 하강하고 있다. 그래 브릭스 중심으로 이제 무역 결제 시스템이 점점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는 달러 없이 자국 통화로 결제하자. 대체 결제망, CIPS 뭐 이런 게 생기고 있죠. 자세한 내용 은 다음에 제가 정리해서 해드릴 수 있을 때 해드릴게요. 진짜 이런 거 공부 다 하려고 하면 제가 진짜 강의를 열어서 강의를 팔아야 할 정도로 할 내용이 엄청 많거든요. 그다음에 준비 자산에서 달러 그다음에 미 국채 비중이 완만하게 축소되고 있고 금 플러스 이 기타 자산이 확대되고 있다.
이 구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방향성은 뭐냐? 미 국채 금리의 이 구조적 상향 압력,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재정, 달러 신용도에 대한 시장 경계심이 증가한다. 이 신뢰도죠. 이거에 대해서 의심이 계속 늘어날 것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금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 금을 여러분들 역시나 금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동시에 이제 미국채 그다음에 달러 시스템이 당장 붕괴 대체될 징후는 없습니다. 네, 서서히 그렇게 되고 있고요. 미국 내 깊은 자본시장, 법치, 시장 규모 덕분에 아직까지는 최악 중에서는 가장 덜 나쁜 안전자산으로 이 기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금으로 옮겨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앞서 말한 내용 이렇게 팩트 정리를 해봤는데 뭐 중국이 상업은행이 미국채를 익스포저 팔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 국채 시장은 지금 금리가 급등하고 엔캐리 트레이드가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브릭스는 지금 금을 연속으로 계속 매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중장기적 추세로 봤을 때 금은 앞으로도 상승이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은도 지금 더 큰 변동성 레버리지로 더 많이 올릴 수가 있다 이런 의미로 계속 비춰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중국이 뭐 25년 금 매입량이 25톤보다 뭐 10배가 많을 것이다 뭐 이런 의심이 들고 있고 총 뭐 매장량은 5,000톤이 넘을 것이다 뭐 이런 계속 의심이 커지고 있잖아요. 실제보다 훨씬 많이 갖고 있을 것이다. 아니 뭐 3만 톤을 갖고 있을 것이다. 막 이런 예상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중국이 이런 이 기축 통화를 많이 준비하고 있다는 이런 소문이 들거든요. 이거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또 해드릴게요. 너무 길어지니까. 그리고 러시아도 지금 금을 계속 매입을 하면서 금 보유량이 2월 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이 금 보유액이 처음으로 4천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제 이는 세계 금 가격 상승이 외환 보유액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그래서 러시아 중앙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6월 1일 기준 러시아의 금 보유액은 4,027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이는 전체 외환 보유액의 48.3%를 차지한다고 RT가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 같은 기간 전체 외환 보유액 8,336억 달러였으며 이러한 증가는 실물금 보유량의 실질적인 변화 보다는 이 금 가격의 재평가로 기인한 것이다. 그래서 러시아는 러시아의 화폐용 금 가치가 역사상 처음으로 4천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금은 러시아 외환 보유액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게 가장 크죠. 이러한 증가는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보면은 금 가격 상승 때문에 이러한 상승이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지금 러시아산 금을 대량으로 매입했다는 소문이 있었던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사실이다. 그것이 지금 바로 중국의 사업 모델이라고 하고 있고요. 중국은 러시아의 이 통화은행의 역할을 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러시아 정부가 자국민뿐만 아니라 중국을 통해 금 보유량을 늘리도록 장려하면서 러시아 국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금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제외하면 러시아는 실제로 이 과거보다 구소련 위성 국가들에 대한 금 수출량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금 보유량 오히려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민간에서도 금을 늘려가게, 그다음에 은을 늘려가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진짜 이 종이금이랑 종이은 ETF는 지금도 뭐 사기 쉬운데요. 여러분들 실물금이랑 실물은 모으기 어렵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스콥 베센트는 지금 뭐 금의 이런 상승과 이 폭락이 결국에는 중국 때문이다. 중국 거래업자들 때문이다. 이런 탓을 했거든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어느 정도 스콥 베센트가 금 상승이 지금 뭐 이런 투기 세력 때문이다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것 같거든요. 탓을 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 세계가 변화하고 있고 진짜 큰 흐름에서 다극화가 시작되고 있다. 달러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를 감추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발언을 한 거는 이 금속 가격의 이제 결정권이 서쪽에서 동양으로 옮겨오고 있다. 상하이나 인도 시장으로 이제 실질 이제 가격 결정권 실물을 엄청나게 다루는 중국과 인도로 넘어오게 된다는 게 사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너무 좀 길어지니까 자세하게 다음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지금 선물 거래량도 은이랑 뭐 알루미늄, 쿠퍼 지금 보면 구리, 니켈 뭐 이런 것도 지금 중국이 가장 높고요. 거래량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오픈 인터레스트 이렇게 지금 쭉 미결제 약정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중국 시장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구나. 이거는 그렇게 된 거고요. 지금 뭐 금을 원자재로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금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거는 뭔가 세계 구조적으로 세계 경제든 아니면 기축 통화든 뭔가 큰 이런 변화가 오고 있는 거를
금이 이렇게 탄광 속의 카나리아라고 하죠.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미 연준 이사가 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트럼프 집권 후 이 도치감이 낙관론이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최근 비트코인의 급 하락, 이 급 변동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원래는 뭐 이렇게 과도한 낙관론에 이렇게 치우쳐 있다가 이제는 그게 일부 사라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변동성 확대 배경으로는 규제 불확실성과 그다음에 대형 금융기관의 이 위험 관리 리스크, 이 리스크 축소가 있다. 그러니까 대형 금융기관들이 이제 비트코인 ETF나 비트코인을 포지션을 점점 줄여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중을 줄여가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비트코인에 대한 평가가 변화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한때 6만 달러 초반까지 하락하면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상승분을 거의 모두 반납했다. 트럼프 당선 이후. 그다음에 트럼프는 뭐 이거 고점에서 많이 다 트럼프 가족들은 다 팔았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동안 뭐 디지털 금으로 불리면서 인플레이션 회피 수단, 그다음에 대체 안전 자산으로 기대를 받았지만 최근 변동성 장세에서는 실물금과 달리 위기 국면에서 안전 자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이런 실망감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굳이 모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비트코인이 지금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앙은행들은 금 실물을 모은다. 골드바를 모으고요. 그다음에 실버바, 요즘 진짜 실버바 가격이 많이 올라갔는데요. ETF, 이 종이 실버는 구하기 쉬운데 이 현물 실버는 제가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뭐 가격이 비싸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진짜 모을 수 있을 때, 여러분들 진짜 기회 있을 때 현물을 모으는 게 나중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에겐 좋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사고 싶어도 현물을 살 수 없을 현물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한 번씩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안전 벨트라고 생각하고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거 영상 왼쪽 하단에 제품 보기란 있거든요. 이거 클릭해 주시고요. 오른쪽에 이렇게 링크 뜨거든요.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골드바나 실버바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혹시 저 도와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쿠팡 링크로 들어가셔서, 여기 쿠팡 링크거든요. 여기 타고 들어가셔도 뭐 다른 거 이제 쿠팡에서 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되니까요. 뭐 생필품이나 아니면 뭐 요즘 뭐 설날 선물 세트나 뭐 이런 거 많이 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사주시면 저한테 조금 도움이 되니까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해 주시니까 이렇게 좋은 정보들 더 쉽게 이렇게 전달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매번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